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개인 소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민철이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저는 광산구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영역, 마을 자치, 시민 참여, 시민 정치, 문화도시, 창의도시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아, 혹시 안 밝혀도 되지만, 나이나 고향 정도도 좀 싶긴 하거든요. 고향은 광주광역시고요. 네. 나이는 50대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문화 강국인데, 네. 나중에 인터뷰할 사람들 중에서는 노년층이라고 불리는 분도 있고, 또 네. 10대, 20대도 있는데, 세대별 특징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잠시 그렇죠.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가 강주니까, 네. 그냥 강주라는 첫 번째 이미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원래 쭉 태어나고 지금 활동해 오신 이 강주라는 이미지는 본인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먼저 있습니까? 광주는 이제 밖으로 이야기되는 거는 예향의 도시다, 의향의 도시다, 문화 도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5.18과 민주주의로 상징되고 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추진하면서 옛부터 지금까지 그런 문화 도시라고 볼 수 있고 음식이 맛있는 도시라고 또 광주를 찾는 분들을 이야기하고 제가 근데 광주 사람들을 보면 뭐랄까요? 좀 뜨겁죠, 사람들이? 뜨겁고 거칠고 전주나 이쪽 분들에 비하면 사람들이 거칠죠? 그리고 도끼가 있고 그런 문화가 그래서 좀 저항적인 이런 부분도 강한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든 간에 이 인터뷰 전체적인 주제가 문화 강국인데, 예. 사람마다 그 문화의 정의 내림이 다 다르단 말이죠. 예,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강주의 이미지 속에 강주 사람들의 문화도 약간 느낌이 오는데, 예. 일단 그 문화를 나름대로 정의 내린다면,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래서 문화가 다양한 도시가 가장 문화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풍성한 도시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라이프 스타일이 풍성하지 못하죠.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는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지금 한국의 대도시, 광역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대도시 중에 가장 역사가 오래된 도시가 광주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아, 그건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은 언제 만들어졌죠? 또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우리 해방 이후에 그런 쪽으로 도시가 한국전쟁 하면서 커졌다. 만들어졌죠. 예.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일제가 인천하고 부산을 이제 개항시키면서 목포 이런 도시들이 군산 이런 항구 도시가 근대 항구 도시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대전은 경부선 공사하다가 만들어졌고 등등을 생각해 보면 근데 광주는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도시가 가장 오래된 도시죠. 근데 약간 폐쇄적인 도시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 풍성하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죠.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학문적인 접근을 가급적 지양하고, 왜냐면 네. 저는 이 영상이나 책이 우리 할머니들도 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고 싶긴 해요. 네. 그런 맥락이긴 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 강국의 국가란 무엇이냐부터 또 정리 한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강국 안에는 강도? 강시? 말 이상하긴 하지만. 문화가 강한 도시. 그래,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네,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그 강주에서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강주가 라이프 스타일에서 어떤 기준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이게 풍성하다, 빈약하다라는 기준점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빈약하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풍성하다는 거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고개를 돌리면 다른 사람들이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 K 컨텐츠, K 문화 뭐 하지만은 여전히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풍성함은 아직은 약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키워드가 나온 느낌인데 약간 네. 다양성? 아니, 저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보거든요. 음. 생물 종 다양성, 문화 다양성. 그 다양성이 깨지면은 뭔가 새로운 게 생성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생명력도 약해지고. 그러면 강주 지금 어떻게 공공기관이라고 해도 됩니까? 이 센터가? 그러면 그렇죠. 일단 몸담고 계신 이 조직의 이름부터 한번 탐구를 해보고 싶은데 네, 강주라는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참 재미있는 단체명이에요. 네. 도시재생 공동체센터. 네, 그렇죠. 참 센터장님이 방금 의식 속에 아까 다양성이 나와 있는데 그런 방향성 속에 이 센터가 좀 운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광산구에 있는 21개 동, 21개 동의 주민들의 자치, 공동체, 마을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촉진해 간다고 할까요?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도시 공간에 쇠퇴한 공간을 재생하는 일. 그 재생에는 이제 문화적 재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는 여기가 중간 지원 조직이죠. 그 주민자치, 뭐 네. 마을 재생, 뭐 공동체 이게 죄송하지만 약간 지금 쇠퇴하거나 좀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또 세태 속에서 우리 강주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이것은 아까처럼 약간 업데이트라는 느낌이 강했는데 네. 어떠세요? 진단 어떻게 하세요? 점점 이제 발전해 가고 있죠. 아, 발전해가고 있다. 발전해 가고 있고, 이제 뭐 조직들도 다양해지고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였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로 만들어져서 영역도 넓어지고 있고, 일의 내용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죠. 왜냐면 문화강국의 다양성이라는 개념 뽑아냈는데 그 주인공들이 국민, 시민, 주민 이렇게 좀 어떻게 개념 내리기 나름이긴 하지만 네. 우리 강산구나 강주 시민, 주민들은 그런 문화강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렇죠. 어쨌든. 유도 질문 아닙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화적 다양성의 출발점으로 보면, 삶의 자치고, 또, 마을의 자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그 도시의 운영을 생각하면, 자치가 아니고, 중앙 집권적인 거였잖아요. 중앙 집권적인 거는 획일하죠. 하나를 정해가지고 국가가 그 방향대로 가자고 하면 가는 거죠. 근데 자치는 뭐냐면은 풀뿌리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거를 정부가 필요한 걸 지원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문화적 다양성, 문화도시로 가는 출발이 자치죠. 그리고 자치가 돼야 그 다음에 뭔가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공동체, 모임, 뭐 거창하게 공동체지. 쉽게 생각하면 동아리, 소모임 이런 것들이죠. 그런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자생적으로 이것저것 하면 그걸 지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뭐 100개, 20개, 1000개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삶의 스타일은. 그러면은 내가 꼭 이 사회가 정해진 그 방식대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다른 삶의 방식이 찾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동네 가게를 가봐요. 뭐 맛집 골목 뭐죠? 우리가 먹자 골목이라고 하는 먹자 골목 가면은 가게가 뻔하잖아요. 이 동네 먹자 골목, 저 동네 먹자 골목 가면 고깃집, 횟집, 그죠? 그게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다는 거는 그 집만의 색깔 있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색깔이 있는 음식점, 색깔 있는 카페, 색깔 있는 베이커리, 뭔가 색깔 있는 집들이 있어야 거기에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저는 마을의 자치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란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중간에 좀 질문 드릴게 아까처럼 정부 주도의 획일화된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자치, 주민자치 얘기를 꺼냈는데
한편으로 그 중간 영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 네. 지방행정, 지방의회가 최근엔 또 약간의 무용론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센터장님의 진단, 해석은 어떠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무용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았죠. 네. 그러니까 그 지방자치는 이런 정도 역할을 해야 돼. 뭐 대통령은 이런 정도 역할을 해야 돼. 대통령이 엉망인 적이 많았지만 대통령 무용론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국회에는 늘 엉망이잖아요. 근데 국회 무용론 이야기 하던가요? 별로 안 하죠. 가끔 저 같은 사람 합니다. 예,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엉망에 비하면은 지방자치는 그렇게 엉망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만만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국회하고 대통령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구의회 의원은 만만해. 왜냐하면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하고 있거든. 그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만만하니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아주 잘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만 처음에 지방의회 가서 지금 지방자치 30년이거든요. 95년에 생겼으니까 96년인가요? 근데 30년이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시의원, 구의원, 뭐 시장, 구청장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문제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문제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또 하나는 지방의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 공무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지방의회가 없으면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구예요? 공무원 아닙니까? 감시받고 견제받으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피곤하죠. 근데 왜 우리가 민주주의를 합니까? 공무원들은 뭐 시민자치, 시민협치, 뭐 의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들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자기들 알아서 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협치라고 해가지고 자치라고 해서 시민들이 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일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키워드가 다양성이었고 네. 두 번째가 그래도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유, 기본이죠. 그 그건 신뢰와 뭐 믿음 이전에 사회가 근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든 처음에는 버벅거리게 되어 있고 그러나 시간이 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역량이 쌓이고 성장하게 되겠죠. 얘가 깊은 상대적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주민자치, 사람을 기준으로 다양성 주민자치 속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걸 갖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출발이 제가 교육이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목을 들고 기기 시작하고 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계속 연습이고 시행착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대신해줘 봐요. 절대 성장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뭘 추구하는 거냐면 민주주의라는 거는 시민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시민이 시민답게 책임과 역할과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 출발 아닙니까? 근데 그러려면 시민이 시민 노릇을 하려면 계속 시민의 노릇을 연습하고 행동해야 되거든요. 행동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연습되거나 역량이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속 하다 보면은 옛날에 독재자들이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던 것보다 효율성이 높겠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효율성의 기준이 뭐냐 이거죠. 효율성의 기준, 그러니까 이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아이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면 아이가 중간에 하는 많은 실험, 실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외워가지고 점수만 문제만 잘 풀면 되지.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계속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성장해서 그런 시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그 경험할 시간, 활동할 시간, 참여할 시간과 권리와 무엇인가의 그 수당이 됐든 무엇이 인센티브가 됐든 뭔가
그런 조건을 충분히 만들어야죠. 뭐 짜맞추기는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 문화강국의 이야기를 큰 하도 속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LG 센터장님은 아까처럼 다양성, 주민자치, 민주주의가 마치 문화강국의 기본적인 베이스 캠프, 그렇죠. 토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네. 같고 어젠가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할 때도 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그분의 언어는 이제 복지국가 네.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문화기획가다 보니까 뭐 정의 내리기 나름이지만 네. 문화강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 현안으로 좀 돌아가 보면 근데 제 기억 속에 센터장님의 그런 바람이나 어떤 추구하는 활동과 다르게 이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강주가 이제 문화도시라는 말 이후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라는 사업 네. 굉장히 좀 큰 막대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그 평가 좀 듣고 싶긴 해요. 지금 몇 년 됐죠? 이게 한 15년 되지 않았나요? 안 됐나? 한 20년 된 것도 같고요. 네네. 평가를 한다면, 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처음에 구상했던 대로 당연히 안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 광주 전체에 처음엔 7대 문화권, 그 이후에 바뀐 건 5대 문화권에 강주 내에서요? 5개의 문화 일종의 지구를 색깔 있는 문화지구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목표였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아시아 문화전당 중심의 지역, 그 다음에 북구의 비엔날레 지금 시립미술관 있는 그쪽 지역, 그 2개 지역 정도만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춰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진행이 안 됐죠. 그래서 인프라 측면에서 또 그렇고 뭐 컨텐츠 제일 중요한 건 문화 컨텐츠인데 컨텐츠 측면에서도 많이 초기에 생각했던 만큼의 그런 사업은 되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과연 맞는 말이냐? 초기에 뭐 그런 논쟁 논란이 시작해서. 많았죠. 무슨 뭐 문화의 중심 도시가 어디 있고 처음에 문화 수도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행정수도 문화수도. 근데 처음에 이제 구상은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틀에서 세종을 행정수도, 부산을 해양수도. 경제수도, 그 다음에 광주를 문화수도, 그 다음에 대전을 과학수도,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주가 가졌던 이제 예양의 도시라고 하는 큰 맥락,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자 이런 게 있었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는 처음에는 이제 조금 좀 애매한 표현이었다면 지금 그 한국에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만 해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동북아시아, 뭐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지금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이참에 저는 아시아 문화도시 하면 좋겠다. 지금 제가 뭐 월곡동 저희가 도시재생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월곡동만 해도 고려인 마을로 유명하지만은 13개 국가의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럼 월곡동 그 자체가 아시아 문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가 아시아 문화 도시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이냐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저는 센터장님하고 뭐 넘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그 간디 마을이 가장 글로벌하다 네. 이런 비슷한 표현 속에서 이게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의 미래는 저는 글로벌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할 분담의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네. 광주가 아시아인들의 어떤 방금 문화도시 네. 또 그게 인구 구성이나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주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지금 한몫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다양성과 같은 질문 속에 네. 잠깐 몇 가지인데 개방성이랑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때요? 강주 시민들이 예를 들면 센터장님과 마음과 다르게 현실은 또 배타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배타적인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대구 이런 도시들,
소위 말 해양 도시가 아니잖아요. 네네. 내륙 도시들은 개방성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 광주, 뭐 대구, 대전 다 비슷할걸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부산은 해양 도시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광주에는 들어와봤자 전남에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정도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개방적이다. 그럼 더 이상한 거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폐쇄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월곡동 갈 때마다 월곡동 주민들이나 또 이주민들하고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 광주의 월곡동은 광주의 항구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월곡동으로 들어와가지고 광주로 퍼져가거든요. 제일 처음에 자리를 월곡동에 자리를 잡아요. 아, 그 외국인 네, 이주민들이. 이주민들이. 그래서 거기서 좀 이제 익숙해지고 자리를 잡으면 광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퍼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월곡동 항구죠. 그러니까 월곡동이라는 항구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자. 누구든 와가지고 좀 이질적인 문화를 경험하고 또 이질적인 문화가 이렇게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항구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 현재는 사람들의 어떤 폐쇄적인 부분, 배타적인 부분이 강하거든요. 근데 점점 이걸 잘 하게 되면 어차피 이질적인 문화는 지금 엄청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잘 섞는다고 하면 광주가 새로운 가능성이 저는 있다.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창의성. 사실 우리가 창의 문화 도시를 이야기하지만 창의성의 핵심이 뭔가요? 다양성 아닙니까? 다양성이죠. 다른 것 다양성, 때문에. 이질적인 걸 만나야 창의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질적인 걸 만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창의성이 생길 수 없잖아요. 좋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한 문화의 정의가 좀 엇비슷한 면이 있거든요. 네. 저는 뭐 노인 문화, 청년 문화 속에 그런 문화 쪽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그 문화 강국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아마 이제 정부 정책, 네. 심지어 지금의 문체부적인 사고방식 하고 간다면 이제 그 질문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강주의 이제 문화예술 네. 이런 어떤 상황인 건지 약간 장르로 좀 나눌 수 있잖아요. 또 내지는 문화산업. 네. 아까 같이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의 자치 문화나 다양성은 보장되고 있고 라이프스타일은 좋아질 수 있는데 네. 좀 특정 지에서 문화예술에 종사하신 분들 삶은 어떤지 굉장히 또 문화재단이나 뭐 있잖아요. 예. 문화예술 예술인들, 네, 문화예술인들. 예술인들의 삶을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열악하죠. 아마 전국 어디나 예술인의 삶이 뭐 풍요롭다 이런 도시는 없겠죠. 물론 이제 뭐랄까 양극화도 아주 심하고 핵심적으로 보면은 문화 예를 들면 예술을 예를 들면 작품을 소비하는 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작품의 소비층이 엄청 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술의 생산이라고 하는 게 공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공적 지원이 충분하냐? 그렇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할 때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 콘텐츠 산업을 그 주변에 세팅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한 계획이었죠. 근데 지금 전당을 중심으로 해서 충장로, 예술의 거리, 동명동, 이 부분에 문화 콘텐츠 지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산업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광주 전체로 뭐 문화 콘텐츠 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냐, 굉장히 약하다고 말해야겠죠. 지금, 남구에 지금 CGI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영상 콘텐츠, 게임 콘텐츠, 뭐 그런 영역은 있어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하지만 이제 문화산업 콘텐츠가 과연 시민들이 만나서 사실은 이제 문화전당 주변에 동명동을 가든지 충정도를 가든지 그 만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을 성수동이나 이런 데처럼 공간이나 사람이나. 예. 어쨌든 가게를 간다든지 이런 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잖아요. 이제 방금 좀 혼용되긴 했지만 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생태계나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문화산업까지 들어갔는데 어떻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지금 문화 강국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정책은 K 한류라고 옛날 이야기됐던 네. 그쪽을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역의 기반을 둔 로컬의 기반을 둔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뜬구름 같은 느낌들. 예를 들어 억지로 연결고리 잡을 수 있다면은 강주 내년에 지자체 선거도 있는데 그런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강주 지역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예. 글쎄요, 이제 지금 정부가 하는 문화산업 콘텐츠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건 K-팝, 뭐 K-드라마, 뭐 하여간 전반적인 네. K-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뭐 요새 K만 들어가면 뜬다, 뭐 이런 농담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을 키우겠다고 정부는 생각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일종의 글로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의 이제 출발은 로컬이 되겠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로컬의 문화 컨텐츠, 로컬의 뭐 문화, 그러니까 관광 컨텐츠, 로컬의 현장. 예를 들면 우리가 로컬 컨텐츠 이야기할 때 성심당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로컬의 컨텐츠가, 를 만드는데도 정부가 저는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한류를 팔면, 뭐, 한편으로 긍정적인 거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또 엄청 들어오잖아요. 요새 저 남산에 저 국립박물관에 사람이 미어 터진다면서요? 네네. K-팝 데몬 헌터스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제 한국의 어떤 공간, 현장,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또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지역의 로컬 현장, 로컬 공간, 로컬의 컨텐츠하고 어떻게 연결하게 만들 것이냐. 근데 그거는 로컬의 컨텐츠가 있어야 그걸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로컬의 컨텐츠 산업에도 그만큼 투자가 돼야 되겠죠.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가 갖고 있는 역사, 문화적인 부분. 또 저는 제일 아쉬운 게 광주 하면 음식이고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의 대표적 음식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무 많아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많아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한정식이라고 생각해요. 예. 남도 한정식이 광주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이 광주에서 먹는 남도 한정식을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광주 분들이 서울에 가서 사고 계시니까. 근데 서울에 가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광주에 와서 정말 맛있는 남도의 한정식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남도의 한정식을 광주가 잘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남도의 한정식이 왜 광주의 대표 음식이 되었냐라고 보면 전남에 있는 음식들을 싹 끌고 와가지고 광주에서 집대성한 거거든요. 일종의 음식 플랫폼이네. 광주가. 음식 백화점, 종합선물 세트로 만든 게 한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남 뭐 바닷가에 있는 특별한 음식, 또 산에 있는 특별한 음식, 들에 있는 특별한 음식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거를 하나에 차려낸 상, 그게 한정식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대중적인 게 백반이고 그거를 발전시켜 가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광주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거기에 저는 투자를 더 많이 하고 광주의 대표적인 한정식 집을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덜 부담 가게, 더 맛있게, 지금 가짓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좀 줄이고 덜 부담 가게 만들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한정식을 발전시키면 좋겠다. 그게 음식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광주가 많이 있거든요. 몇천 년 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물론 아까 우리 주민자치부터 이야기 되었지만 육성이라는 개념이 꼭 배치되는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죠. 방금 말씀처럼 하면은 그 이제 문화 컨텐츠를 좀 강범위하게 해석하게 되면 음식도 컨텐츠잖아요. 그렇죠. 저는 인간의 의식주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네. 패션, K 패션, 네. K 푸드 네. 그리고 이제 K 주거나 건축 문화가 연결될 건데 일단 이민철 센터장님은 대한민국 전라도는 이 맛으로 좀 승부 걸 만한 컨텐츠다. 네. 뭐 전국에서 그럼 뭐 광주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 광주 내가 출장 가. 그럼 야, 맛있는 거 먹고 오겠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거든요. 광주 저도 여행을 아주 좋아하고 전 세계 뭐 여기저기 다니고 하지만은 아, 여행 끝나고 광주를 이제 돌아올 때 생각나는 건 아, 진짜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떠올리는 그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 키우면 좋겠다. 근데 지금 점점 백반 한정식 하는 분들이 저거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 백반 한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대신에 그 일을 하는 이모들, 그 장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셰프라고 안 하잖아요. 이모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 페이도 그 지금 일식이나 뭐 이탈리안 뭐 이런 셰프들에 비해서 페이가 적어요. 대접도 안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한정식의 셰프를 제대로 키우고 그분들이 이 한정식 문화를 키워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백반상. 예, 기사식당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차려낼 수 있는 이제 그 이모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몸이 아프고 다 연로하시거든요. 젊은 셰프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음식의 성지가 만약 전라도 특히 강주라면 네. 이제 그게 다들 입소문처럼 번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여행 상품이나 관광 상품과 연계되지 않으면 내수 시장만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주거까지 끄집어내면 이상하긴 하지만 숙박이랄게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강주 전남이 먹고 살 길은 여행과 관광이고 그 안에 빛나는 음식과 숙박 문화라 생각이 드는데 아까처럼 음식에 최전선에 계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시는데 이런 것을 컨트롤 타워는 있습니까? 우리 강주에서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없죠. 그러니까 광주의 음식 산업을 예를 들면 키우는 정책이나 그런 부분이 막 중요한 아젠다가 지금까지 되지 못했죠. 저는 그게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이제 뭐 5.18 또 민주주의 이것도 굉장히 큰 강조의 자산이고 뭐 건축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건축 동명동 왜 됩니까? 동명동에 그 광주의 오랜 일제시대 때부터 생성된 그 부자들의 타운 그 건축의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거기 가면 건축 문화가 있잖아요. 아, 독자도 건축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쌓여가겠네. 거기 부자들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잣집들이 그대로 있고 그 부잣집들을 개조해가지고 카페를 하고 음식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동이 사람들이 갔을 때 걷고 갈 만한 곳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양림동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만들어낸 그 도시의 건축 문화가 있잖아요.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동네가 되는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그런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수안지구 아파트 단지에 그런 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역사가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빠질 수가 없죠. 우리 강주 전남의 먹거리 역사와 그 건축 역사가 잘 결합이 되고 빛나는 건데 네. 일단 아까 좀 눈여겨보는 게 어떻든 간에 그런 걸 기획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약간 미흡하다 정도 할 게 분명히 담당 조직이 있을 것 같은데. 조직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만큼의 우리가 가진 것만큼 그걸 키울 수 있는 에너지를 투자를 안 한 거죠. 이게 어쨌든 간에 나주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 컨텐츠 진흥원 또 있고 아시아로 전당도 있으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히트를 못 치는 히트라 말인 표현상 좀 그렇긴 하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분별화되어 있나요? 아니 너무 개성이 강한 우리 강주 사람의 특징이 반영된 건가? 글쎄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동안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뭐 한때 이제 김치 산업을 키우겠다고 김치 축제도 하고 김치 타운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래 못 갔죠. 근데 저는 김치보다는 뭐 오리탕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떡갈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한정식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제 그런 거를 키우려면은 그만큼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죠.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
뭐 한편으로 이제 광주 사람들은 늘 맛있는 걸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가치를 더 모를 수도 있죠. 네, 일단 1부는 이 정도 끝내고 네. 바로 2부 할게요. 잠시 네, 쉬었다가 네. 2부는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비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소비. 예. 왜냐하면 강주가 문화예술이나 창작자들의 작품들을 소비하는 거나 또 문화산업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왜 강주 시민들은 소비를 못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글쎄. 그래서 사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공짜표에 좀 이렇게 익숙해져 버렸다고 할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공짜로 공연을 보다 보면 자기 돈 내고 공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게 뭐 광주만 그런 게 아니야. 아마 전국이 비슷할 건데 아주 비싼 뭐 뮤지컬 이런 것도 보러 가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랄까 소비 그런 부분을 소비하는. 근데 일상의 좋은 문화를 또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강주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네. 우리 뭐 통계책이 나온 건 아니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평균 소득이라는 게 저는 함정은 있지만 그렇지. 먹고 살 만한 강주 시민이긴 예를 해요. 들면 광주하고 부산하고 대구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소득 뭐 GR 그 있잖아요. GDP인가 뭔가요? 네네. 1인당 소득으로 보면 비슷해. 울산만 좀 크지. 전국이 비슷해요. 그럼 서울의 시민들은 문화를 많이 소비합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좀 하는 쪽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인구수가 많으니까. 인구수가 많으니까 많게 보이는 뿐이지, 그 평균을 아마 나중에 따져보면 비슷할 거예요. 한번 연구해 볼게요. 왜냐면 네. 인구 밀집에 또 그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예, 저는 그러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마,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면, 예를 들면, 미술, 시각예술 하는 분들이 예술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작품을 사주는 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갤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발전된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악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근데 제가 다른 도시는 안 살아봤으니까요. 광주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안 해봤기 때문이다. 저는 어려서부터 문화를 소비하는 것이 생활화돼야 작품도 보고 연극도 보고 또 공연도 보고 또 미술 작품도 구입해서 집에 걸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왜 소비와 이제 소득으로 물어볼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라이프 스타일, 일상 속에 스며든 습관인 문화들,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예전부터, 야, 먹고 살만 해야지.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지. 상층국이 되어야지. 광주의 중산층 이상, 음. 먹고 살 만한 사람들, 이런 소비를 하던가요? 광주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모릅니다. 기아입니다. 억대 연봉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평균한 받아요. 그분들 그런 문화를 소비하나요? 여기서 협의의 의미의 문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말씀하신. 문화 상품을 소비하나요? 문화예술을 소비하나요? 그거 보러 왔습니다, 강주에.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억지로 뭐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죠. 자, 연극을 왜 보러 갑니까? 연극을 본 사람이 보러 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연극 안 보러 가잖아요. 공짜표를 줘도 안 가죠. 그죠? 근데 진짜 연극을 좋아하게 된 사람, 연극을 본 사람 보러 가게 되잖아요. 콘서트를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케이팝 있지만은, 예를 들면 그 가수들, 그룹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인디밴드들. 그분들 공연을 보러 간 사람이 보러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고 경험이죠. 네, 결국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밴드의 음악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해봤다거나, 내지는 가까운 사람이 뭔가 있다거나, 그거에 대한 무엇인가가 접점이 있는 사람이 콘서트를 보러 가고, 그렇게 해서 그걸 즐기게 되고,
페스티벌을 가고 하게 되지. 그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하던가요?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거는 많은 우리 향유라고 하잖아요. 문화 향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랬을 때만이 그 사람이 그 문화를 또 소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쟁점이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주 시민들의 소비 문화를 할게요. 네. 말씀 속에 우리가 논쟁의 한복판이었던 게 이제 보편적 서비스, 문화복지라고 불리는 아까 네. 공짜 문화라는 게 한편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짜 공연, 공짜 네. 축제, 공짜 콘서트를 많이 하다 보니 그게 길들여진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부작용이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돈내산의 문화가 서울에서 전체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통계학적인 이유도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내돈내산의 문화, 내 돈 내고 공연을 보고 연극을 보고 콘서트를 보고 미술을 관람을 하고 작품을 구매하는 게 지금 더디거나 거의 좀 없다, 흡사하다고 보시는 거죠. 굳이 약간 가르마를 탄다면 우리 적죠. 네. 센터장님은 어느 쪽을 더 발굴하고 더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젤라도 사투리 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공공 지원이 없으면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예술인이나 아니면 예술 단체나 그러면 공공 지원해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시민들이 처음에는 이제 익숙치 않으니까 처음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시민들이 가가지고 오늘 저도 저녁에 이제 연극을 보러 가거든요. 거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티켓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이제 티켓을 구매해가지고 그 작품을 보러 가면 그 많은 돈을 지금 받지를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면 저는 예를 들면 제가 2만 원, 티켓이 2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 티켓만큼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관객이 100명이 왔다. 그럼 100명이 티켓이 2만 원씩 됐으면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예술 단체에. 일종 매칭. 네, 일종의. 그러면 어쨌든 이 단체도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은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잖아요. 저는 2만 원, 3만 원이라도 자기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게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작품이다 싶으면은 5만 원, 그리고 10만 원 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콘서트, 뭐 유명 가수 콘서트 10만 원, 20만 원 내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연극, 뮤지컬 이런 거 몇십만 원 내고 가잖아요. 이게 안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오케스트라 와가지고 공연하면 사람들 돈 내고 가요. 매진 금방 돼요, 광주도. 오히려 고가 티켓이 잘 팔리는. 잘 팔려요. 근데 일상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예술단체의 작품들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고가의 작품들 오면은 금방 팔려요. 매진 금방 되고. 그게 혹시 뭐 실례될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떤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 대비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업으로 그 예술 활동을 하느냐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거기에만 매진할 수 있는 작품하고 내가 다른 것하고 같이 해야 되는 작품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조건의 문제인 거죠. 그럼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지 또 질문 드릴 건데 일단 하나 이제 소득도 물어볼게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본사회. 네. 그것도 참 추상지 연사니까 네. 더 따져봐야겠지만 기본소득. 농어촌에도 이번에 예산 반영 중에 한 20개 농어촌인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기본소득이 소액이지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까 소비가 없다 보니 시장이 형성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주가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제도가 도입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저는 이제 전국민 기본소득을 전 주장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전국민 하기 전에 또 이미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노령연금 다 그게 어르신 기본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기본소득. 이 두 가지는 저는 먼저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농민이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토의 경관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농촌이라는 그 안에 쌀 생산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의 생산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생산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기본소득으로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위스는 경관소득이라는 걸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는 그렇고, 또한 예술인들, 농촌 같은 경우는 농사로 자립할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래요. 그건 열심히 해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소득이 맞춰줘야 된다. 또 하나,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예술하는 삶이, 예술하는 분들, 예술인들이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작품을 생산하는 걸 넘어서요. 근데 예술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삶을,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인 기본소득은 당연히 가장 먼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하든 간에 그 예술인 소득, 기본소득이라는 게 정부가 예술가한테 투자하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좋은 작품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소득과 소비의 광주 지역사회는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것 같네요. 소비는 아직 훈련되어 있지 않은 느낌이 있고, 그러면 그걸 또 처방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당연히 교육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중요하죠. 광주 시민들의 문화적 소비 수준, 네. 향유 수준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자기 생존의 문제라든지 아직 익숙지 않은 생활 습관 때문에 치우쳤다 보고, 그럼 자라나는 우리 10대 유아들에 대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은 어느 정도인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장년 노년 세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장 풍요롭죠. 지금 86세대 이후 그 언저리 세대들이. 왜냐하면 성장기를 겪어온 세대니까. 근데 그분들은 이제 문화적인, 그러니까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잖아요. 문화적인 그런 경험이 약하죠. 지금 젊은 세대는 문화적인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소비를 뭘로 했습니까? 대부분 미디어나 또 고도로 상품화된 소비 시장, 그러니까 자본이 만들어낸 문화를 소비한 세대잖아요. 저희 딸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술과 문화를 소비하고 그거를 생산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향유의 기회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이제 교육으로 돼야 될 것이고, 근데 뭐 교육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죠. 그렇죠. 한국의 교육제도가 어떤 건지는 뭐 이야기 안 해도.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저는 무섭긴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선배 세대들이 겪었던 한국 사회의 현실, 그건 인정하고 일단, 네. 지금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한테는 아까 자본과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렇죠. 거대 스펙타클한 미디어 산업만, 엔터 산업만 접하다 보니까 내 이웃의 문화, 내 이웃의 예술에 좀 스펙타클한 면에서는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냥 눈에 들어오는 K-팝, 네. 뭐 K-헌터스, 네. 거기에 좀 매몰되는 것. 근데 이게 제가 너무 부작용처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관계되어 있는 예술 문화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수익이 또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게 또 오히려 K 엔터 산업의 양극화로 저는 가는 좀 무서운 경향성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미래 세대는 존재하고 있는데, 가르친다면 어떤 부분, 예를 들면 강주가 그래도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물론 초반에 나왔습니다. 네. 다양성, 개방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대들은 미디어 세대고, 네. 스마트 휴대폰 세대고, 그런 친구들하고 접합이 잘 맞는 문화예술 교육? 문화인? 이런 교육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옛날도 그렇고 젊은 세대든 앞으로 그 다음 세대든 그 똑같은 거 하나는 뭐냐면 문화예술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장르든
문화예술을 경험한 사람이 그걸 계속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문화적이잖아요. 왜냐면 뭘 보면 아냐면은 지금 세대들이 가는 가게를 봐보면 알아요. 옛날 세대들이 가는 가게라는 것이 문화가 있습니까? 콘텐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세대는 어쨌든 그 안에 색깔이 있잖아요. 인스타에 올리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은 뭐 이렇게 폄하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자기하고 맞는 색깔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그것이 저는 우리 세대보다는 지금 세대가 훨씬 더 문화적인 세대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것은 그만큼 풍요를 우리 세대가 이제 그 시대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더 문화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화 예술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더 많이 참여하고. 이게 어떠한 지향점이라면, 네. 근데 제가 약간 비관적인 태도를 갖고 있나 봐요. 원래 좀 비관적이시죠? 그렇죠. 저는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상상 속에, 그럼에도 저는 예방하다는 쪽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가 다 논란이지만, 지역 소멸, 뭐 인구 소멸 이야기 나오는데, 어제 제가 다큐를 보면서, 이제 지역의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것, 인서울.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좋다. 이재명의 문화 강국이나 또 서울대 만들기 10개? 이게 저는 약간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문화 강국은 아까 문화 산업의 육성으로 좀 또 표방이 되겠지만, 그래도 로컬 기반의 문화 예술 정책이나 네. 문화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막상 지역의 청년들은 서울로 가겠다라는 분포도 많지 않느냐. 많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청년들의 문화는 일이죠. 네. 결국은 일자 전 일거리.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건 뭐 때문에 이동합니까? 노동 시장이 기후 편입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공통점인 거는 뭐냐면 일자리예요. 네네. 전 세계 인구는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왜 서울로 가요? 서울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연결된 대학이 있는 거죠. 옛날로 보면은 서울에 지금 있는 인서울의 대학이라고 하는 거 지방 거점 지금 우리 뭐죠? 지거국이라고 하더군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역의 국립대학보다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이 낮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름도 모르는 서울의 무슨 대학이라고 하면 지방 국립대보다 커트라인이 높아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그 일자리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서울이 지금 너무 비대화되어 있으니까 지역의 거점들의 대학과 지역의 거점의 일자리와 이런 것들이 거점 도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청년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지. 일자리는 다 서울에 있는데 왜 서울로 갑니까?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가 아까도 우리 이민재 센터장님도 교육을 강조했는데 저도 종교적 세대, 참교육 세대인데 뭐 논란의 연속이지만 저는 이재명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인사를 보면서 실망을 좀 했던 편이에요. 그래서 특히 서울대 만들기가 언니가 정말 토크쇼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서울에 가는 것은 노동시장이 편입되고 대기업 군이 좋으니까 가는 건데 그렇죠. 간판만 서울대 10개 만들어봤자 실질적인 공간의 집약지인 밀도가 높은 서울로 가는 거지. 저는 그렇게 저는 흐름을 보고 있는데 너무 폄하시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오히려 그 정책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를 10개 만든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투자를 지금 서울대에 투자되는 돈과 그 소위 말하는 서울의 유명사립대에 투자되는 돈과 1인당 교육비. 교육비 1인당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너무 차이 크거든요. 그러면 서울대 수준으로 그 지방 국립대에 1인당 학생 교육비를 투자를 해달라 이거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그렇게 하고 그것과 함께 그 주변에 소위 말하는 이제 지역의 거점 산업을 연결해서 키운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 정책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만 또 다른 부서의 정책은 지역별로 거점 이제 산업을 육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광주에 광주 전남의 AI하고 에너지 산업. 그러면 에너지가 전남에서 생산이 되잖아요. 전남 전북에서 생산이 돼요.
그럼 그 에너지를 왜 서울로 가져가냐 이거죠. 그렇죠. 예, 전남에 에너지가 필요한 기업은 전남으로 전북으로 와라 이거죠. 자립, 자생, 자족. 아니, 그래야 비용이 줄어들어요. 맞습니다. 예, 비용이. 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 위해 하나 더 질문을 더 해야 될 거 아니냐면은, 저도 전남대를 비록 졸업 못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별받는다라는 것도 문화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서울대 10개 만들기 좋다. 아까처럼, 혹시 그건 지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일단은, 예. 근데 그게 이제 서울대 1캠, 2캠, 3캠이라는 게 또 다른 대학 서열화 같은? 1캠, 2캠, 3캠을 못하겠죠. 네네. 그러려면 서울대로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쉽게 말하면 국립대를 통합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겠죠. 지금 한다는 것의 단계는 예산을 투자하는 거죠. 같은 전남대, 뭐 부산대, 네네. 경북대 이름을 쓰면서 거점 국립대 10개에 네네. 그 예산을 투자해서 지방 국립대의 교육의 질을 그만큼 높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의 교수들이 수준이 떨어져서 교육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핵심적인 차이는 예산 투입이거든요. 예산 투입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소위 말하는 정치 행정이 하나의 함께 뭔가 지역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십,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뭐 따지고 보자면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약해요. 그건 한국 전체가 그래요. 한국 전체가. 지역 현재 뭐 전남대하고 뭐 지금 광주시하고의 내지는 산업하고의 이 틀이 잘 갖춰지고 있느냐, 평가를 하자 보면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죠. 마무리 질문으로 이어갈 건데, 이제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센터장님과 질문을 오고 가면 느낀 것은, 우리가 그래도 문화 도시 또 문화 시민이라는 개념 속에는 다양성, 개방성, 주민자치, 민주주의는 그냥 베이스 캠프에 깔려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특화된 산업들이나 문화예술의 참가 지원들 이야기 나왔는데, 이제 정치의 중요성? 어떤 분들은 정치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 오히려 정말 뭐 기가 막힌 요즘 사건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탄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효능감을 좀 지지하는 편이신지. 저는 그건 의미 없는 언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정치가 효능감이 없으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효능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할 수 있을 뿐이에요.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의 효능감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시민의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통제하는 시민들의 생각, 역량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요? 좋은 정치인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정치적인 리더십이 한 도시를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도 만들잖아요. 좋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멀리 가진 않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한 10년 정도 우리 강주 정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강주의 확장이잖아요. 아니, 확장이라 봐야 되나? 아까 5.18이라든지 그렇죠. 마세 도시, 여행의 도시 이렇게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실현할 수 있는 행정적인 주체로서 강주시장을 평가한다면, 그걸 지금 현재 강기정 시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 10년 정도 텀을 두고 말씀하신다면? 뭐 아쉽죠. 아쉬움이 많고, 더 뭐랄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에 정말 역량 있는 시장들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교하면 정말 많이 아쉽죠. 그런 리더십이 갖춰졌다면 광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겠죠. 거꾸로 쓰지 않아도 될 때 돈을 쓰고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는. 예산 분배 정말 중요하죠. 네, 지금 도시철도 2호선 저것 때문에 지금 광주가 난리인데. 아, 진짜요?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불편하고 저것에 들어간 돈이 얼마며 한 10년 넘게 이 도시가 공사판이 되잖아요. 아, 근데 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어요. 저 많은 돈을, 그 많은 돈을 거꾸로 다른 데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그런 거예요? 공항 만들기처럼 그런 비슷한 공약 사업이었던 거예요? 국회의원들의?
그렇죠. 예, 정치인들의 공약이었죠. 예. 물론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지하철 만들자니까 또 다 동의했겠잖아요. 우리 동네 역세권 된다. 그런 시민들의 욕망이 있고. 근데 좋은 정치인이라면은 도시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걸 하지 않고도 BRT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민들의 교통의 편리성, 지하철 정도의 교통의 편리성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산 10분의 1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그렇죠. 근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지하철을 만든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구가 광주가 180만, 200만 갈 거라고 했어요. 정치인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때 예상하는 거를 광주 인구 140만, 150만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지금 140만 밑으로 거의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까? 네. 오늘 검색해보니까 140만 1천 명이던데 떨어졌네요. 2050년 되면은 110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정도로 많습니까? 네. 제가 어제 다른 자료인데 네. 2100년 되면 한국 인구가 2050 1700만 명 정도.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그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고, 또 인구 지금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부산만 노인과 바다가 아니겠죠? 그렇죠. 광주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지방 도시라고 하는 게 어르신 비중이 훨씬 늘어나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써야 할 때 돈을 쓰고 쓰지 않아야 될 때 쓰지 않고, 광주 시민들이 역량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필요하면 행동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힘을, 정치의 역할은 뭐냐면 시민의 힘을 하나로 응집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아쉬움이 크죠. 그 내년에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인을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이야기의 어떤 흐름대로 가자면 광주가 저는 욕심내자면 그 세계적인 도시 이런 말도 어떻게 해석이 나름이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있어요. 문화 강국이 문화 다시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그 문화 도시를 하나로 거론되는 광주가 돋보인다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돋보일 수 있는 후보군들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뭐 광주시장 후보들. 저는 시장 후보들은 많이 나와 계시죠. 예. 네. 그런 문화도시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갖고 있다고 다 하실걸요. 근데 우리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그건 이제 해봐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비전은 다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해낼 역량이죠. 그렇죠. 생각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이, 또 그 정도의 안목이 있어요. 문화도시를 말하면은 어떤 정치인이 나는 나는 몰라 이렇게 말하는 정치인 보셨어요?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본인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실제 잘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 말씀 속에 예를 들면은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더 강범위하게는 시민자치고 그러면 특정인이 광주시장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 그런 정치 선거 운동 과정이든 또 행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의 집단지성 그걸 신뢰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주민 시민들의 집단적인 지성과 민주주의 숙성도 또 문화도시를 바라보는 비전들이 어떤 선거 과정이든 정치 행정을 그렇죠. 풀어가는 과정에 녹아낼 수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저는 이 광주가 나아갈 방향은 이제 협치와 집단지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단지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 도시가 운영되어야 광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역량, 색깔이 발현될 수가 있고, 그래야 광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민의 힘밖에 없거든요. 그 시민의 힘을 최대치로 증폭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십,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리더십이 이제 시 행정을 운영하는 거나 또 선거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집단지성에 기반한 거버넌스가 표출돼야 되겠죠. 그 표출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최근에 강주가 좀 이슈가 됐던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에 와서 타운홀 미팅한 과정에서 네. 굉장히 이제 많이 좀 소문이 그랬죠. 났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죠. 오늘 주제가 그래도 문화 강국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많이 강조했던
그래도 문화예술인 기획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존중합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의 중앙정부, 국가란 실체는 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정부잖아요. 내년에 700조 예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의 비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문화 산업을 육성하겠다. 청년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 로컬 기반 이런 게 좀 그 가정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중앙정부와 그리고 내년에 있을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와 이 시민 이런 삼각관계 속에서 좀 문화 당국을 만들려고 한다면 무엇을 좀 바꾸라고 하고 싶으세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면접에 있다면 또 내지는 내년에 시장 당선 유력자가 있다면 또 내지는 자발적인 것도 있고 굳이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네. 뭐 이제 지금 국가가 아까도 뭐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축은 소위 말하는 이제 글로벌에 유통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을 키우는 거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중심인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산업을 키우려면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초과학이 뭡니까? 예술인들의 작업.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수한 예술적인 작업. 그 다음에 로컬 현장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활동, 시민의 활동,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이런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국가든 지금 도시 지방정부든. 광주는 이미 세계적인 도시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의 도시 중에 가장 많이 아는 도시 서울과 광주, 부산 이런 정도 아닐까요? 왜냐 5.18 한강 작가. 예, 5.18 한강 많이 그런 측면에서 알고 있죠. 또 민주주의를 아직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는 광주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광주가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주 아니고 어떤 도시도 저는 다 세계적인 도시를 꿈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예전에는 도시들이 서울을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서울을 통해서 국제적 교류를 했어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도시 간의 소통과 교류와 문화의 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보면은 광주도 뭐 대전이나 대구도 어느 도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잘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와 유통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광주가 늘 서울 통해서 내지는 서울을 뭐 따라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광주만의 무엇인가를 만들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고 광주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세계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질문한 게 마지막 네. 질문. 너무 또 소중한 시간이니까. 저는 이제 광주 전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간 역사적인 자산도 그래도 가깝게 경험했던 세대잖아요.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놀라운 자원, 뭐 그렇죠. 평가, 정치평가 또 네. 남다를 수 있겠지만, 또 최근에 작년이었습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은 네. 한강 작가의 소설, 그렇죠. 그리고 5.18이라는 지금 40년 됐나요, 벌써? 근데 그렇죠. 이런 소중한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제가 약간 인색한가 봅니다. 네. 젊은 애들 표현하는 힙하게, 좀 더 마케팅, 브랜딩 요소를 살려서 좀 더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을 딱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 너무 제가 호흡이 빠를까요? 아니 계속 이제 노력해 가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근에 K-pop 디모넌터스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기간에 된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만을 볼 게 아니고 거기까지의 많은 과정이 수순에 있는 거죠.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예를 들면 아시아 문화전당, 전일 빌딩 찾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아요. 그 다음에 5월에 되면은 뭐 5.18 묘역을 찾고 굉장히 많거든요. 무등산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오랜 무엇인가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물론 아직 뭐 충분하냐라고 하면 부족하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계속 저는 이제
뭐랄까, 이제 눈을 떠가고 있다? 아니, 눈을 떴다. 근데 뭔가 그거를 더 만들어내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전당도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전당을 건축적으로 보러 오는 사람, 전당의 작품을 보러 오는 사람, 그냥 놀러 오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죠. 5.18도 마찬가지고. 한강 작가를 통해서 일단 5.18이 또 세계화 됐지 않습니까? 그럼 또 새로운 뭔가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책을 쓰는 게 이제 문화 강국과 대한민국이긴 한데, 다음에 또 여유가 있다면 쓰고 싶은 책이 10년 전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인 게, 지금 50대 이민철. 제 기억에는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자기가 기획한 대로 인생을 가지는 않지만, 60대 이민철이, 오늘 주제가 문화 강국이니까, 굳이 미션을 준다면, 기여하고 싶다면 어떤 거예요? 제가 아마 10년 뒤? 60대도 이런 일을 하고 있겠죠. 제 젊었을 때부터의 꿈이고, 이 도시에 대한 저의 꿈이 있고, 그러니까 그 꿈을 위해서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 일단 80까지는 일하자 하고 있거든요. 100세 세대니까. 네. 최근 뭐 시진핑 때 150세 세대 말 나왔는데 뭐. 80 넘어도 건강하다면 또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저는 이제 제가 이 도시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강주 사람 이민철을 만난 느낌입니다. 네. 또 기회가 된다면 도시만 가지고도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예. 또 그런 시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